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택시 한국에서 타는 게 진짜 힘들다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댓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댓글 중에서 몇 가지 제가 또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또 부분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또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댓글 중에서 제가 좀 주목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이제 다른 도시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한국에서 택시가 바가지를 씌운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는 도중에 미터기에 돈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뭘 버튼을 누르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돈이 더 나왔더라. 그래서 바가지를 씌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도시를 들어갈 때는 이 택시가 이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할증이 더 붙어요. 다른 도시로 들어갈 때. 그래서 인근 도시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뭐 서울 같은 데도 뭐 우리가 서울 인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도시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데 갈 때는 우선 할증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내야 되는 게 맞고요.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서 택시비를 바가지 씌우는 게 저는 뭐 거의 99% 없다고 보는 게 뭐 바가지 씌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택시비를 거의 다 크레딧 카드로 내고 있는데 크레딧 카드를 내면 바가지를 씌워서 그 돈을 더 받으면 누가 어떻게 삥땅 칩니까?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바가지를 씌워요? 예, 그게 좀 뭐 말이 되지는 않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이든 뭐 내국인이든 우리 같은 뭐 교민들이 한국에 왔든 바가지 씌울 일은 없어요. 일부러 삥삥이 돌아가면서 택시비를 더 물릴 이유도 사실상 없고요. 왜냐하면 또 다른 데 돌아가면 또 그만큼 돈을 버니까. 그리고 또 택시는 새로 태우면 또 기본요금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바가지 씌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은 다른 도시로 가니까 시 경계선 넘어갈 때 할증료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시가 다른 도시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 도시인데 인근 도시로 갔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는 손님을 잡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 또 택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 도시에 들어갔다 그 도시 나올 때까지 사실상 손님을 잡지 못해요. 그러면 또 가스값은 낭비되고 뭐 기름값 낭비되고 손해 보겠죠, 시간적으로도. 그러니까 할증료를 더 붙이는 거니까 그것도 아마 이제 한국 문화를 잘 모르니까 생기는 오해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택시를 탔는데 팁을 요구해요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의아했던 게 한국에서 저한테 팁을 요구했던 택시 운전기사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도 팁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분이 팁을 요구했어요라고 본인이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데 느끼고 팁을 주고 나서 그냥 뇌피셜이 돼버릴 수도 있고요. 예, 혹은 그냥 가장 현실적으로 이분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팁을 요구했다라고 하면 아마 택시 타고 있는 도중에 본인이 미국에서 왔다는 거를 많이 자랑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택시 운전기사 입장에서도 좀 빈정상해서 팁이나 좀 주시죠.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이것도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한국에서 팁 요구한 일이 없죠. 택시 타면서 팁을 요구한 일이 없긴 한데 일부 팁을 요구하는 택시가 있긴 합니다. 그건 뭐냐면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택시가 있어요. 제가 있는 이제 안정리 이 안에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택시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미국 사람들 많이 태우고 또 영어도 가능한 택시인데 이런 택시는 당연히 좀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팁을 당연히 받아 버릇하고 이런 택시가 있는데 뭐 그런 택시는 극소수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보편적으로 이제 서울 내에 있는 택시는 팁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국은 팁을 안 준다고 눈살 찌푸리는 경우가 없어요. 술집 언니들 빼놓고는 팁을 주는 문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런데 한국에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이 생겨요. 근데 불평불만이 생기면 여러분이 좋아지냐? 아니에요. 하나도 좋아진 거 없어요. 여러분만 그냥 한국에 적응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동안 기분 나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 경계를 넘어가면서 할증료가 붙은 건데 그걸 바가지 씌웠다고 생각하면 한국에 있는 내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 택시를 탔는데 팁을 어떠한 이유든 간에 요구를 했다 생각하면 계속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과 미국이 다른 거, 뭐 우리는 한국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르긴 다른 거예요. 다른 점, 왜 다른가? 그리고 나름 또 한국에 대해서 제가 또 변명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합리적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는 한국인들이 개선해야 나갈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한국이기 때문에 지역상 특성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다 불평불만만 가진다. 한국은 왜 이러냐? 미국은 안 그런데.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이죠? 제일 한국 와서 욕 얻어먹기 편하고 그다음에 제일 미움받는 교포의 표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와서 살라고 하든가 혹은 여행을 오든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교포의 얼굴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국 와서 조금 더 편하게 익숙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부분 이해를 하면 우리가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에 오면 혼자서 밥 먹을 때가 진짜 드물어요. 예, 이거는 한국의 좀 문화적인 특징이에요. 예, 혼자 밥 먹는 거를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오래 있었죠. 그래서 혼자 밥 먹을 때가 별로 없어요. 일본 같은 나라는 혼자 밥 먹을 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미국은 혼자 밥 먹는 게 별로 이상하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또 데니스 같은 식당 같은 데 가면 바가 있잖아요. 바에 앉아서 밥 먹어도 돼요. 그리고 또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규모가 크고 좀 널찍널찍하니까 혼자 와서 테이블을 하나 차지하고 밥을 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자, 근데 이제 한국은 혼자 와서 테이블 하나 차지하고 밥 먹는 게 우선 미안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식당이 조그만 곳이 많이 있어요. 식당에 테이블이라고 덜렁 4개 있는데 혼자 와서 테이블 하나 차지하고 밥 먹으면 점심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저녁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분이 밥 먹는 동안 다른 분들 손님을 못 받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는 바쁘면 옆에 합석 좀 시키겠습니다. 예, 합석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뭐 심지어 4명 앉는 테이블인데 2명이 앉아있으면 2명 합성시켜갖고 꽉 채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식당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적어도 한국까지 와서 아직까지 바쁘니까 좀 합석하실래요? 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동남아시아 가면 아직도 합석은 많이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자서 밥 먹는 게 불편해요. 근데 이거를 한국 쪽을 욕을 할 수 있냐? 이건 아니에요. 규모가 작은 식당들이 많거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식당 하는 입장에서 테이블 4개 있는데 혼자 와서 테이블 하나를 갖다 차지하고 밥 먹으면 조금 미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동안 손님이 왔다가 자리에 있어요. 그럼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이 옆집 가야지.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이분 때문에 손님 하나를 놓친 거예요. 나중에 뒤에 왔던 손님이 4명이었다. 그러면 4인분 팔 걸 이분 때문에 1인분밖에 못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사람한테 불친절한 곳이 한국입니다. 물론 서울에는 요즘에 혼밥 문화가 많이 익숙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니까 이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도서관 칸막이처럼 혼밥 환영, 혼밥 밥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식당이 서울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많이 생겨요. 특히 뭐 강남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아요. 근데 조금만 이 외곽 도시 나가보잖아요. 예,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 고깃집 있죠. 예, 고깃집 가면 예, 혼자서 밥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고깃집이 예, 한국에 이제 숯불을 갖다 집어넣고 바로 이제 그 앞에서 바베큐 해 먹는 고깃집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미국에서도 한인타운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 뭐 아틀란타라든가 뭐 뉴욕, 뉴저지, LA 이런 데 사신 분들은 많이 보셨죠. 예, 그래서 거기서도 혼자 가서 밥 먹기는 좀 불편하다는 걸 알긴 알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밥상 위에다가 화롯불 켜놓고 밥 먹는 문화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예, 한국이 이렇게 밥상에서 바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문화가 미국 원래대로는 없어요. 사실 솔직히 예, 밥상 위에서 바베큐를 해 먹는 문화가 별로 없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신기한 게 야, 코리아는 식당에서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어. 이걸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숯불을 켜주잖아요. 그러면 숯불 켜주면 숯불이 어차피 숯불 뭐 가격도 가격이고 또 불 켜는 것도 켜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자리가 모자라지는 거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깃집에 가면 최소 2인분 이상은 시켜줘야지 예의입니다. 그래서 혼자 갔는데 혼자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혼자 2인분을 먹겠다 그러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 2인분 이상 시켜 먹을게요. 예, 그러면 해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한국에 오신 분들 중에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처음에 안 좋게 보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사해 먹으려고 그런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 이건 변명을 해드릴게요.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왔는데 이 숯불을 켜주고 그 테이블을 다 비워준다는 게 이 식당 입장에서 손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인분 이상. 그래서 또 2인분도 또 그렇죠. 한 4명이 가서 테이블 하나 차지하고 뭐 한 6, 7인분 먹어준다. 예. 그러면 식당 입장에서 좋죠.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갖다가 혼자서 구워 먹기가 되게 힘든 나라예요. 일본은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야끼니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1인분 화로를 줍니다. 일본은 그게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도 일부 지역은 이제 야끼니쿠 집이라고 요즘에 이제 그런 집들이 생기긴 생겨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의 돼지갈비 집이나 뭐 이런 데 같은 데 가면 혼자서 고기 구워 먹기가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뭐냐. 자, 이런 고깃집 가면 벽에 메뉴에 적혀 있습니다. 네, 냉면 5,000원, 6,000원. 예, 이래요. 와, 싸다. 뭐 육회 14,000원. 와, 싸다. 그래서 가서 그럽니다. 저 냉면 한 그릇만 주세요. 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뭐야 손님 차별하는 거야 뭐야 돈 벌어 먹으려고 혼자 왔다고 사람 무시하네. 예,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그 냉면 5,000원이요 남는 돈이 아니에요. 까놓고.
자, 실질적으로 동네 식당 가서 보세요. 냉면 한 그릇에 뭐 10,000원, 예, 10,000원, 서울 같은 12,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왜 거기서 5,000원 할까요? 예. 고기 먹고 난 사람들한테 입가심으로 냉면을 파는 거예요. 그건 서비스 개념이에요. 가격이 아주 싼 거예요. 근데 고기도 안 사 먹고 그 싼 것만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 가격에 못 드리죠. 예, 그래서 냉면 한 그릇만 주세요. 냉면 왜 안 팔아요? 예, 이런 거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빈정상하지 마세요. 예, 한국 문화가 좀 여러 명이서 같이 모여서 먹어야지 좀 먹을 만한 게 좀 많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도 서울 같은 데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그전에도 이제 한국에 나오면 한국에서 빈대떡을 하나 시켜 먹으면 한 8,000원? 뭐 이런, 뭐 10,000원? 뭐 이러면 빈대떡 하나만 먹으면 배불러요. 근데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오코노미야키 같은 거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사이즈요. 요만한 사이즈. 300엔, 400엔 합니다. 그거 하나랑 야키소바랑 하나랑 이렇게 먹어도 돼요. 일본은 조금씩 파니까 혼자서 가도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일본에 뭐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 안주 하나가 뭐 300엔, 200엔, 500엔 뭐 이런 거니까 한 2,000엔 정도 준다 그러면 안주 서너 개 놓고 그다음에 뭐 사케 한 잔 딱 먹고 이렇게 저녁 식사를 혼자서도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한국은 혼자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당에서 혼자 오는 손님을 안 받아준다. 여기 대해서 욕할 필요가 없는 게 한국의 문화적인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장소가 큰 식당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혼자 오는 손님을 받으면 이 가게 입장에서는 손실이 크다. 두 번째, 고기를 구워 먹는 집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주는 숯불 같은 걸 다 붙여줬는데 1인분만 시켜 먹으면 손해다. 그리고 또 반찬을 내주잖아요. 한국은 또 반찬을 뭐 혼자 왔다, 두 명이 왔다, 그렇다고 두 명 왔다고 두 배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그런 고깃집에서 맛배기 냉면이라든가 좀 저렴하게 파는 물건은 미끼 상품인데 그것만 달라고 그러면 팔기가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한국 가시면 이 안에 이제 보통 서랍통이 있어요. 예, 서랍하고 쇠젓가락을 쓰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90%예요. 나무젓가락 혹은 두꺼운 나무젓가락 이런 거 쓰는 곳은 예를 들어서 뭐 일본식 우동집이라든가 중국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데 거의 쇠젓가락을 쓰는데 솔직히 전 쇠젓가락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되게 가느다라서 물건 집기도 물건이 아니라 참 음식 집기도 손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잘 미끄러져요. 그래서 저는 나무젓가락을 좀 선호하거나 혹은 예, 일형 나무젓가락이 아니라 좀 두꺼운 예, 젓가락 요걸 좀 선호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죠. 예, 한근 쇠젓가락 많이 쓰니까. 이 이유는 사실 설거지하기가 편해서, 예, 그게 좀 제일 크다고 좀 볼 수가 있고, 김치 찢어 먹기 편해서 이게 많이 발달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문화가 이제 많이 바뀐 게, 제가 예전에 한국 있을 때만 하더라도 식당 가면 젓가락은 다 나무 젓가락 있었어요. 거의 다 나무 젓가락. 쇠젓가락 따로 달라고 하기 전에는 거의 나무 젓가락 위주였는데, 한국의 분위기가 다 바뀐 게, 이제 자원 낭비를 하지 말자. 이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이 나무젓가락 쓰는 거 갖다가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려고 이 사회 같은 데서 뭐 뉴스 같은 데서 뭐냐면 나무젓가락 만드는 데 들어가면 표백질 같은 게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왜 쇠젓가락을 쓰는지 이유도 모르고 쇠젓가락 쓰시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그냥 쇠젓가락 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쓰셔야 돼요. 예, 이것도 뭐 불평불만을 가져봤자 소용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불평불만인데 그냥 쇠젓가락으로 씁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환경 보호하자고 하면서 물컵은 일회용 물컵 쓰는 식당이 제가 봤을 때 한 80% 이상이에요. 그냥 물통 하나 갖다 줍니다. 예, 그리고 뭐 물은 셀프입니다 있는 데도 있는데 보통 요 물통 하나 갖다 주면 컵이 옆에 이렇게 쌓이는데 일회용 물컵이에요. 예, 설거지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일회용 물컵에다가 이렇게 따라 마시고 물수건도 일회용으로 주는 집이 한 거의 8, 90%예요. 예, 그냥 예전처럼 뜨거운 물수건 같은 거 도로 소독해서 이런 거 내놓는 집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게 한국이 어떤 부분은 되게 환경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부분은 되게 환경보호를 안 해요. 예, 일회용 물수건 쓰는 거, 일회용 컵 쓰는 거 이거 생각하면 한국은 진짜 환경보호 안 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런 거 한국에서 시비 붙고 따져봤자 뭐 누가 좋냐? 아무도 좋을 거 없어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국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한국 문화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국은 일회용 젓가락 쓰는 거는 죄악시 하면서 그다음에 일회용 물수건 쓰는 거나 일회용 컵 쓰는 거는 당연시 한다. 그냥 그렇게 그 상황으로만 받아들이세요. 그거는 정부의 문제지 이 개인들의 문제는 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 또 분리수거도 열심히 잘하죠. 그렇게 분리수거 잘하는 나라가 그렇게 일회용 물수건, 일회용 컵은 엄청나게 써졌게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시비 붙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자동차 문화입니다.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왜 이렇게 많아요?
길거리가 차가 이쪽으로 1차선, 이쪽으로 1차선 계속 왕복 차선인데 왕복 차선에 차 두 대가 한꺼번에 못 갑니다. 이쪽에 들어갔다가 먼저 번에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차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저 차가 먼저 들어왔으면 도로 후진기어 집어넣고 빼줘야 돼요. 그런 경우를 차 끌고 나가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에 주차를 할까? 거기는 주차를 어디 가면 주차할까? 처음에 한국 가니까 어디다 주차를 하고 어디다 주차를 못하는지 그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미국처럼 뭐 길에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빨간색으로 보도블록을 칠해놓고 여긴 주차 안 된다 이렇게 적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소방서 소화전 있죠. 예, 물 나오는 소화전. 그 앞에도 주차를 해요. 미국 같으면 거기다 주차하면 바로 견인시켜 가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 근처에 불이 났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뭐 유튜브 같은 데 보셨겠지만 소방관들이 그 차 유리창 다 깹니다. 예, 다 깨고 유리창 깨갖고 차를 통과해서 소화전을 연결시킵니다. 예, 그리고 그거 보상 하나도 못 받아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주차가 엉망진창이에요. 막 욕을 하지. 욕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한국 국민들의 문제냐? 예, 정부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차를 갖다 너무 장려시킨 거예요. 뭐 그 이면에는 또 한국의 자동차 만드는 기업들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뭐 그 이면의 좋은 점은 한국이 또 현대나 기아 같이 또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 나왔다는 거, 예, 요건 좀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의 주차 문화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원래 동네가 주차 이런 자동차 이런 거 같은 거 개념을 생각하기 이전에 생겼던 동네가 많은데 지금 그 이후로 그러니까 예전에 불과 20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만 하더라도 주차장이 한 세대당 0.5대 그래도 주차장이 넉넉했었는데 요즘에는 한 집당 한 대 이상 갖고 있으니까 모자라요. 그러니까 기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욕이 나오죠. 아, 주차를 이딴 식으로 해? 예, 근데 한국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차 티켓 뗄 거 감안하면서 이렇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차 티켓 뗄 거 감안해요. 왜? 그렇다고 차를 갖다 이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놓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길에다 놓는 거예요. 주차 불법 금지 지역인데도 차가 쭉 되는 거 보면 몇백 대예요. 그러면 그걸 와서 단속을 하냐? 단속을 하려면 하겠죠. 근데 그 단속을 해갖고 몇백 대를 다 티켓을 뗀다? 그러면 엄청나게 민원 들어오고 엄청나게 욕 나올걸요. 야, 주차장도 없는데 어디다 대라고. 예,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 주차 문제, 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솔직히 한숨 나와요. 한숨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도 나빠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차댈 데가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런데 왜 차를 사? 예,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해봤자 너 나랑 싸우자 이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그냥 상황이 이런 거예요. 상황이 이런 거고 무분별하게 주차 대책도 없이 자동차를 활성화시켰던 한국 정부가 문제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사회 분위기가 문제였고 너도 나도 차 갖고 있으니까 나도 다 차 갖고 있자 뭐 이렇게 또 문제였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은 주차 깔끔하게 한다 한국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소리 하는 순간 여러분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랑 싸우자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한국 사람들한테 훈계를 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고마워하겠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고마워해요? 그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데 이게 무슨 조언이 됩니까? 그냥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지. 난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 주차장 많은데 한국은 왜 이 모양이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냥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한국에 이제 횡단보도 있죠. 예, 횡단보도 앞을 지나갈 때도 제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자동차가 오다가 저를 위해서 세워주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이곳 안정리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세워주는 차는 100이면 100 다 미군입니다. 예, 미군들. 딱 세워준 차 앞에 운전자 보면 다 미군이에요. 예, 한국 분들은 세워주는 경우 없습니다. 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 이상, 예, 걸어가고 있어도 왕 달려요. 예, 빨리 피하라고. 웃긴 나라죠. 예, 진짜 운전면허 개판입니다. 예, 개판이에요. 요거는 한국에 운전하는 분들이 솔직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한국 쪽에 변명을 해드린다 그러면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우리 교민들 말고 그냥 미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엄마가 운전하던 걸 보고 커왔던 사람들이고 지금 한국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운전하는 걸 보고 커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없어요. 운전을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차선인데 차가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이 차 뒤에 있어요. 이 차가 갑자기 섰어요. 이유 없이. 그러면 성질 급하니까 우웅 하고 이렇게 가요. 우웅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면 되게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 이 차가 서 있을 때는 요 앞으로 누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서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우웅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튀어나와서 차 사고 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절대만 안 된다는 거 미국에서 좀 운전하신 분들은 아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경험 자체가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자꾸 나아져 가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음주운전율을 되게 적어요. 한국이 자꾸 안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걸리면 커지니까. 그리고 안전벨트 매는 거 이런 같은 것도 잘해요. 자꾸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안전벨트 안 맨 사람 거의였어요. 심지어 저희 집 운전기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안 해요. 결국은 내가 어렸을 때 형은 왜 안전벨트 안 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핸들 붙잡고 있으니까 차 사고 나도 나는 괜찮으니까 운전자는 안전벨트 안 해도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 70년대는. 근데 이제 자꾸 한국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우선 스탑 개념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길을 건너갈 때 내가 횡단보도를 하더라도 파란불에 건너간다 하더라도 좌우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지나간다고 욕하고 신경질 내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자, 근데 그러면 횡단보도 없는 데서 걷는 거나 횡단보도 있는 데서 걷는 거나 다를 게 없네? 예, 솔직히 다를 게 없어요. 횡단보도 없는 데서도 차 없으면 쓱 지나가면 돼요. 자, 근데 뭐가 다르냐? 횡단보도 있는 데서 건너가다가 차 사고 나면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고 횡단보도 없는 데서 건너가다 차 사고 나면 보상 못 받는 거예요. 예, 그 차이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한국의 차 운전 이해는 안 가지만 이해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에스컬레이터 탈 때 오른쪽에 붙어 타야 됩니다. 한국은 오른쪽에 붙어 타야 돼요. 미국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뛰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뛰지 마시오라는 표시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절대. 에스컬레이터는 뛰어 올라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는 미국에 있는 분들은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면 그냥 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는데 한국은 이 지하철 같은 데 에스컬레이터 타면 오른쪽으로 붙어 있어야 돼. 딱 2명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오른쪽 붙어 있으면 왼쪽으로는 사람들이 계속 걸어 올라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눈치 없이 이 왼쪽 편에 서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예, 좀 실례합니다. 비켜주세요. 예, 심지어 어떤 사람 욕해요. 예, 이거 보고 이해 안 가죠. 아니 에스컬레이터에 뛰어가는 이 무식한 인간아 저쩌고 막 XX 예, 욕하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뛰어간 나라가 흔치는 않아요. 근데 유럽 같은 데도 제가 참 놀란 게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다니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영국은 뛰어다닙니다. 영국은 옆으로 다녀요. 예. 그리고 일본도 복잡한 데는 그렇게 다녀요. 예, 일본은 또 반대로 하죠. 예, 일본은 오사카 도쿄가 또 반대예요. 하여튼 그거는 있는데 그렇게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다니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한국은 왜 그러냐? 이 지하철 오는 시간에 맞춰서 타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또 몇 분 늦는데 그 몇 분 늦는 걸 못 참고 바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무건의 이 규칙이 뭐냐면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안 바쁜 사람은 그냥 오른쪽에 붙어 있고 바쁜 사람은 왼쪽에서 올라가니까 왼쪽을 비워둬라. 예, 이렇게 나오는 게 한국의 문화예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거를 한국이 뭐 문화적으로 뭐 뒤떨어졌네, 어쩌네, 사람 성격 급하네, 뭐네 이렇게 따지고 들면 또 한국이라 너 나랑 싸우자. 예, 그러면 결국 손해 본 사람도 그죠? 예, 여러분이에요. 예, 미국에서 오신 분들 뭐 그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국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뭐 문화적으로 이게 아니라 바쁜 거예요. 그냥 바쁜 거.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붙잡고 얘기해봤자 본인만 기분 나쁘고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자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거의 늘 느끼는 건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그러면 제가 사람의 문이 열리면 제가 앞에 문 앞에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걸어 들어와. 야, 이거는 솔직히 바뀌어야 돼. 엘리베이터가 비어야지 자기네들도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바뀌어야 돼. 근데 못 바꿔. 승질이 급해. 이건 에스컬레이터하고 다른 문제예요. 왜? 엘리베이터 그렇게 탄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거든. 에스컬레이터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한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승질 급해. 그렇다고 뭐 엘리베이터에 먼저 탄다고 또 좋은 자리에 앉아서 가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 이거는 그냥 한국이 좀 문화적으로 조금 더 바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안 바뀌는 것뿐이에요.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론 요즘에는 이제 젊은 학생들이 오히려 버스 같은 거 오면 줄 서서 잘 타고 그러는데 예, 지금도 버스 타잖아요. 버스 정거장. 예.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예, 먼저 와서 뛰어와 먼저 타는 사람이 임자예요. 버스에서 앞에 사람 양보해주고 줄대로 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드물어요. 근데 그것도 다들 바쁘니까라고 좀 이해해 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한국에 대해서 불만만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버스가 오면 같이 달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거고 여러분도 어느 순간부터 지하철을 갖다가 빨리 타야 된다. 혹은 좀 시간이 늦었다. 예, 혹은 기차 시간이 늦었다. 그러면 열심히 에스컬레이터 왼쪽에서 열심히 뛰어 올라가는 본인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라는 게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 보잖아요. 예,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 보면 길 옆으로 차를 갖다가 주차 금지인데도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인도에다가 바퀴 한짝 올려갖고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가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한국에 오니까 저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분리수거예요. 근데 분리수거의 의도는 되게 좋아요. 왜 의도가 좋냐? 분리수거를 해갖고 빈깡통 따로 모으고 플라스틱 따로 모으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했던 배터리 따로 모으는 칸이 있고요. 플라스틱 따로, 빈 박스 모으는 거 따로,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 따로, 음식물 쓰레기 따로, 고철 따로, 그다음에 헌옷 따로, 그다음에 플라스틱 병 따로, 캔 따로, 유리병 따로.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많이 나누는 게 좋아요. 재활용하자는 거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귀찮긴 해요. 귀찮긴 한데 이렇게 좋은데 이거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이 앞에서는 이렇게 지켜놓고 뒤에 가서 안 지키는 거. 그러니까 뒤에 가서 낭비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동네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는다. 그러면 떡볶이를 먹고 그 그릇을 갖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야 헹궜어요. 좀 비위생적이긴 해요. 요즘에는 이제 동네 분식집 가면 떡볶이 같은 거 어떻게 주냐면 떡볶이 접시 위에다가 그 비닐 봉다리를 갖다 씌워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떡볶이를 얹어줘요. 그리고 손님 가고 나면 그 비닐봉지만 확 빼고 그러면 접시는 또 깨끗하잖아요. 또 비닐봉다리 또 씌웁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먹다가 그냥 싸가고 싶다 그러면 그 비닐봉다리 갖다 확 뒤집으면 바로 봉지에 들어가고 싸가요. 편하죠. 손님도 편하고 다 편해요. 위상적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그 비닐봉지, 비닐 같은 거 쓰는 거 이렇게 좀 줄이자고, 바이널 같은 거 쓰는 거 줄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막상 이런 데서 바이널 쓰는 거는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이 일회용품을 되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까 식당에서 얘기했듯이 컵도 일회용 컵 쓰는 곳이 한 80% 이상이고 물수건도 일회용 쓰는 곳이 한 80% 이상이에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분리수거하고 우리는 환경보호한다고 그러고 막 쓰레기를 갖다가 7, 8가지 나와서 버리라고 그러고 들들들들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쓰레기를 갖다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이런 분리한 쓰레기를 큰 통에다 집어넣었고 그거 갖다 한꺼번에 수거하면 좋은데 그거를 다 보도블럭 옆에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기 흉해요. 그래서 거기서 여름에는 이제 파리도 많이 끼고 또 모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환경적으로 좀 되게 안 좋은데 한국이 분리수거하겠다는 마음은 좋은데 하려면 확실히 하던가 어떤 부분은 진짜 너무 일회용을 갖다 많이 씁니다. 한국이 너무 일회용을 많이 쓰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너무 쥐잡듯이 이 분리수거를 하자고 얘기를 나와요. 분리수거 안 하면 또 그거 그 카메라로 찍어서 예 그것도 신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분리수거 안 한 쓰레기통 안에서 이 택배 온 주소 있죠. 예 그거 보고 어느 집에다 벌금 물려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이. 자 그러면서 이 보통적으로 우리가 뭐 식당 같은 데서 일회용 막 쓰는 거는 그냥 뭐 글로리 하고 또 사는 게 또 한국입니다. 근데 이것도 왜 한국이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한국이 이렇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냥 협조해 줄 거는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된 부분은 또 그러니 하고 넘어가시는 게 한국에서 문제점이 없이 보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진짜 이거 더러워서 거소증 받아야 된다. 이 소리 나오는 게 뭐냐면 핸드폰 실명 인증이에요. 예. 물론 전화, 핸드폰의 목적이 전화하고 문자 받는 거다. 이게 목적이다. 그러면 뭐 그 별 상관이 없어요. 예, 미국에서 로밍을 해갖고 오셔도 되고 한국에서 공항이나 혹은 미국의 공항에서 직접 뭐 미리 심카드를 받아갖고 한국 전화번호를 쓰셔도 되는데 그 심카드는 이 실명 인증이 되어 있는 심카드가 아니에요. 실명 인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누구한테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그 전화번호에 제 이름, 캠피디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가 내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주민등록증은 안 들고 다녀도 핸드폰은 들고 다녀야 돼요. 한국은. 웃긴 나라가 됐어요. 미국도 그렇죠. 예, 미국도 소셜 카드를 갖다가 안 들고 다녀도 상관없죠. 소셜 넘버가 없어도. 예. 소셜 넘버가 외우기만 하면 소셜 카드를 안 들고 다닌다고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소셜 넘버는 있어야죠. 똑같아요. 한국에 주민등록증이든 거소증이든 있어갖고 실명 인증된 전화기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동안 법안이 바뀐 게 6월 1일부터인가 5월 1일부터인가 예, 병원 갈 때는 무조건 신분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치과 갈 때마다 꼭 신분증 안 들고 오신 우리 어머님들 실갱이를 하세요. 아니 나 맨날 오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주민등록증 갖고 오라고 그래 막 그러면서 그러면 어머님 요거 말고요. 그러면 여기 전화기 있죠. 요 앱을 받으세요. 그래서 요거 실명 인증 앱이 있거든요. 예. 요거 받으시면
이걸로 해결돼요. 그 얘기 뭐냐면 주민등록증을 안 들고 다녀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실명 인증 앱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주민등록증을 안 들고 다녀도 뭐 없는 게 아니라 안 들고 다녀도 괜찮지만 핸드폰은 꼭 있어야 돼요. 이 실명 인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한국이 요즘에는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퍼블릭 와이파이라고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와이파이를 역이나 공원 같은 데다가 오픈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오잖아요. 그래서 정보 같은 거 얻으려고 그러는데 전화기 로밍 안 돼요. 그럼 와이파이 연결시키려고 와이파이 연결시키죠. 그러면 처음엔 퍼블릭인 줄 알고 공짜인 줄 알고 연락시켜요. 연결시키면 그 다음에 본인 인증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전화기가 어느 회사 거면요? 예, SK 건가요? 뭐 LG 건가요? 예. 그래서 전화번호 본인 전화번호를 집어넣고 본인 인증을 하래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 접촉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아, 내가 한국 전화기가 없어서 한국 와이파이를 쓰고 싶었는데 이 한국 와이파이를 쓰겠다는데 한국 전화번호를 내놓으라고 하면 이게 뭐냐? 아, 거기서부터 욕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가 뭐 택시 얘기도 했지만 뭐 많은 앱이 다 앱을 설치하고 나잖아요.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꼭 전화기로 실명 인증하라고 해요. 그래서 기차표를 살라고 해도 불편해요. 물론 뭐 이제 해외 그 여행 사이트 같은 거 트립닷컴이나 이런 데서 한국 기차표를 예약할 수는 있게 해요. 예, 그런데 그거는 KTX에 국한되어 있어요. 예, KTX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코레일. 요즘에 이제 뭐 새로 나온 뭐 GTX라든가 뭐 요즘에 SRT라든가 이런 사철도 이런 같은 거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걸 이용하면 시니어 디스카운트 못 받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걸 이용하면 쿠폰 같은 거 사용 못 합니다. 여러 가지 손해봐요. 한국 앱을 이용하면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디스카운트 못 받아요. 그래서 기차의 티켓을 갖다 구입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3일 있다 부산을 가야 되는데 기차표를 예매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혼자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 잡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왜냐? 앱이 없으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택시를 잡아갖고 서울역까지 간 다음에 기차표 예매한 다음에 다시 숙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나중에 그날 부산 가는 날 또 택시 잡느라고 애 먹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리고 또 현찰 많이 들고 다닐 수 없는데 은행 오픈을 갖다가 안 해줘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미국에서 왔다고 해주는 은행이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안 해줘요. 그리고 한국은 은행에서 현금 출납하는 것도 하루에 몇십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의 돈을 갖다 또 못 꺼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행 업무도 불편해요. 그래서 은행 업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한국의 크레딧 카드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크레딧 카드, 데비트 카드 하나만 들고 오세요. 크레딧 카드 다 쓰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거의 95% 이상 크레딧 카드 받아요. 예. 그리고 5% 정도 안 받는 곳은 어디냐면 시장 같은데, 재래시장 같은데, 뭐 이런 데 같은데 안 받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갔는데 너무 잘해줘서 서빙 하신 분들한테 음료수 드시라고 좀 팁 같은 거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뭐 5천 원이고 만 원이고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현찰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해결될 문제인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예약하는 거예요. 예약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혜택을 못 받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스타필드에 있는 사우나가 25,000원이에요. 가서 티켓 사면 25,000원인데 이 쿠팡에 가입하면 21,000원입니다. 그러면 두 명이면 8,000원 세이브돼요. 밥 한 그릇이 세이브돼요. 근데 쿠팡에 가입은 아무나 할 수 있나? 못해요. 실명 인증 전화기 없으면 쿠팡 가입 못합니다. 예, 한국에서 못 시켜요. 음식 배달 시키는 거, 예, 배달의 민족 이런 같은 거 쿠팡 뭐 이츠 뭐 이런 같은 거 배달 못 시킵니다. 가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배달 시켜요? 그래서 음식 배달시키는 거는 그 직접 찾아봐야 돼요. 그 중국집이든 뭐 국수집이든 찾아갖고 배달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고 카드 쓴다고 그러면 되긴 됩니다. 근데 제일 불편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에서 그동안 택시, 그다음에 뭐 기차 예약, 뭐 이런 같은 게 제일 불편하지 않나. 비행기 예약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이제 미국 사이트에서 비행기 예약하는 게 한국 내에서 사이트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더 싼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태국에 치앙마이 가는 건데 둘이 비행기표가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여행사나 한국에 있는 사이트 알아봤는데 평균 80만 원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미국 쪽 사이트 찾아갔고 52만 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좀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호텔 이런 것도 그 전에 한번 올려드렸죠. 어떤 호텔은 한국 쪽 사이트가 싸요. 근데 어떤 호텔은 관광지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미국 쪽 사이트가 더 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미국 쪽 사이트에서 예약하면 되고 근데 비행기도 그렇지만 기차는 안 그래요. 기차는 한국 쪽 사이트, 한국 쪽 기차 앱 같은 거 받아서 하면 확실히 싼 것도 더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쿠폰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핸드폰 실명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귀찮은 핸드폰 실명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 다 하나는 왜 한국만 이걸 할까? 예, 다른 나라 이런 거 없어요.
뭐 물론 일본은 이런 게 발전이 안 됐고 동남아시아 가서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탄다고 해도 그랩을 타잖아요. 예. 그랩 타자마자 그냥 얼굴 사진 한번 딱 찍고 그냥 본인 전화번호 해갖고 문자 인증 딱 하고 얼굴 사진만 전화기로 한번 딱 찍어서 딱 올리면 바로 가입돼. 끝. 그럼 바로 써먹을 수 있어. 근데 한국 왜 이렇게 못하게 해먹냐? 이게 뭐냐면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그래요. 대포 통장, 대포폰. 그래서 대포폰 같은 걸로 뭐 통장을 갖다 오픈 못하게 하려고 전화번호도 은행 어카운트 오픈할 때 전화번호 집어넣으시면 본인 이름이 인증된 거.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사기를 치지 말라고. 쉽게 말해서 사기 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한국이 보이스피싱이나 잘 잡으면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이 보이스피싱도 더럽게 못 잡아요. 한국이 또 OECD 국가 중에서 사기 사건은 또 1위라고 하잖아요. 예. 사기 보면 진짜 못 잡으면서 이렇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시민들만 들들 볶는 거예요. 예. 이게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게 한국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정부가 아직 과도기예요. 못하는 게 많아. 분리수거라고 그렇게 닥달하면서 막상 많은 부분에는 환경 파괴적인 것 갖다가 그대로 용납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런 걸 다 방지한다고 이 정보안전법이니 뭐니 이런 거 같은 거 따지면서 핸드폰 실명 인증은 주가라고 하면서 보통 사람들 귀찮게 이렇게 하면서 막상 사기는 OECD 국가 중에서 넘버 원이란 나라는 거. 이게 정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니들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없고 항상 이 미국에서 보는 뉴스 이걸로 보는 한국하고 한국 와서 직접 느끼는 것 같고는 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맨날 미국에서 뉴스 보면 뭐 총기 난사 사건, 어휴 미국 살기 힘드네. 저게 위험해서 어떻게 살아,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그렇지만 미국에 계신 대다수 분들은 총기 난사 사건 이거 별로 걱정 안 하고 살걸요. 예, 미국 내 98% 이상의 지역은 이런 걸로부터 되게 자유로운 지역이에요. 솔직히 밤에 걸어다녀도 전혀 안 위험하고 이런 지역이 훨씬 더 많은 곳이 미국인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미국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밤에 걸어다니지 못한다. 물론 밤에 걸어다니지 못하는 지역 많아요. LA 한인타운 밤에 걸어다니면 제가 미쳤습니까? 절대 걸어다니지 말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LA에서 조금만 외곽 나와갖고 라캐나다 라크레센터 밤에 산책 나가는데 다녀오세요. 예, 저 그 동네 살 때 맨날 밤에 산책 다녔으니까 뭐가 위험합니까? 라스베가스 저희 집 있는데 그렇죠? 예, 맨날 산책 다니는데 뭐가 위험합니까? 대다수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시는 거, 한국에서 보시는 거하고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어떤 분이 또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서 이분도 진짜 한국 와서 좀 느껴보셨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뭐 크레딧 카드 이제 한국에서 쓰는 거 얘기하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웬만하면 현찰 쓰려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 와서 제가 알아봤어요. 이 자영업자들 크레딧 카드 프리 떼는 게 미국보다 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많이 활성화된 거예요. 미국보다 싸고 저도 이제 예전에 비즈니스 해봤지만 현찰 들어오는 게 옛날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나중에 현찰 들어오는 게 은행에 또 가서 디파짓 해야 되고 귀찮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은행에 들어오는 크레딧 카드가 더 편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크레딧 카드가 많이 들어올수록 뭐가 좋냐? 이 사업차 하시는 분들한테는 직원들이 삥땅 칠 가능성이 적어요. 솔직히 현찰이 안 들어오면 삥땅이 안 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즘에 택시 돈 내는 분 한 95% 이상은 다 크레딧 카드 낼 텐데 누가 누구한테 삥땅을 치려고 바가지를 씌우냐는 거죠. 바가지를 씌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 입장에서도 크레딧 카드가 많이 들어오면 직원들한테 맡겨도 돈 갖고 장난칠 가능성이 적어요. 그리고 은행 간의 업무도 적고 물론 피는 조금 더 떼죠. 그리고 만약에 꼭 현찰을 원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금 탈세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뭐 영세업체 도와주기 위해서 현찰을 드리고 싶다. 그거는 탈세하는 거 도와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시겠지만 현찰 주는 게 별로 이제 도움이 꼭 된다. 이건 아니고요. 차라리 몇백만 원인데 현찰을 준다. 야, 그러면 뭐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자잘한 돈, 한 10,000원치 사먹고 5만 원짜리 하나 내잖아요. 예, 그러면 아침에 편의점 가잖아요. 예, 잔돈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저 갑자기 현찰이 필요해갖고 돈을 바꿔야 돼서 갔더니 막 진짜 호떡집에 불났어요. 아유, 이 집에 가서 돈 꼬고 저 집에 가서 돈 꼬고 난리 났어요. 예, 그 5만 원 거스름 돈 하려고. 그만큼 현찰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뭐 한
벌써 2019년도니까 5년 전이죠. 예, 5년 전에 중국 가니까 그랬어요. 편의점 가서 현찰라면 진짜 호떡집에 불난 거예요. 예, 뭐 샬라샬라 난리 나요. 여기가 돈 꼬고 저기가 돈 꼬고. 예, 중국도 다 QR 코드로 돈 내잖아요. 웨이신 갖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한국 오시면 좀 느끼는 게 있어요. 한국 와야지 느끼는 게. 아, 오기 전에는 그냥 소규모 자영업자들 그냥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굳이 크레딧 카드 내갖고 크레딧 카드 수수료까지 다 물게 하고 이러지 말고 나는 한국 가면 현찰 많이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막상 그게 한국 와서 더 귀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택시비가 예를 들어서 현찰을 낸다 그러면 14,700원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5,300원, 2만 원 내면 5,300원 거슬러줘야 되는데 그냥 5천만 거슬러 준 경우 많아요. 예, 왜 잔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예서 뭐 15,300원 나왔다. 근데 2만 원 내잖아요. 그러면 4,700원 거슬러 준 게 아니라 그냥 5,000원 또 거슬러 준 경우 많아요. 우수리 남기는 걸 한국도 이제 많이 넘어가요. 근데 그게 미국은 지금도 페니까지 다 계산해 주잖아요. 몇 센트 페니까지 계산해 주니까 미국 살다 오신 분이 한국에 오시면 그것도 또 오해하기 쉽거든. 얘들 이거 뭐야? 왜 돈을 갖다가 술렁술렁 땡겨 먹어? 이거 몇백 원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돈도 안 주네? 이런 생각하는데 예, 한국도 돈 단위가 커서 그래요. 솔직히 1,400배잖아요. 예, 1불이 1,400원이면 숫자 단위는 1,400배요. 단위가 엄청 큰 거예요. 저기 베트남 가잖아요. 요즘에 한 2만 2천 동, 2만 4천 동 하나? 예, 2만 배요. 2만 배. 돈 단위가 2만 배인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동남아시아에서도 베트남 같은 데서 뭐 예서 1,000동 덜 받고 혹은 덜 주고 이게 대수가 아니거든. 솔직히 진짜 대수가 아니거든. 근데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한국에 사시던 분들 뭐 80년대 택시비 해갖고 뭐 500 몇십 원 나올 때 근데 560원 나오는데 1,000원 딱 내면 뭐 440원 거슬러 줘야죠. 당연히 480원 나왔는데 1,000원 내면 520원 거슬러 줘야죠. 그때는 그 돈이 가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500원만 주면 아저씨 왜 500원만 줘요?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예. 근데 지금 이 돈 값어치 단위가 확 달라졌는데 지금 뭐 만 몇천 원 택시 타면 만 몇천 원씩 나오는데 14,800원 나왔는데 뭐 5,200원 거슬러지는데 왜 5,000원만 거슬러줘요? 이런 거 빈정상할 필요 없다는 거. 이게 또 한국의 문화라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그 잔돈 다 준비해서 줄 것 같아요. 미국은 보편적으로 그러겠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잔돈을 준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냐? 예, 그냥 거기다가 그냥 keep the change 혹은 얼마 팁 혹은 뭐 내가 200불 냈으니까 뭐 40불만 주고 뭐 20불만 주고 나머지는 팁해.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있죠. 그래서 미국은 이 팁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좀 팁 문화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수리 떼는 문화가 또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잠시 여행을 나와 오신다거나 혹은 또 한국에 또 역이민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국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가 이득이 될까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세요? 한국이 미국보다 못하다. 미국이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한국 가서 생활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십니까? 혹은 한국 사람들과 적응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십니까? 전혀 안 그래요. 그냥 한국이 왜 이런지 이유를 아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식당에서는 왜 한 명 받는 거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지. 왜 길에다가 저렇게 불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저렇게 에스컬레이터는 뛰어다니는지. 왜 저렇게 버스만 오면 죽어라고 뛰어가서 먼저 탄 놈이 임자인지, 예,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다음에 그놈의 핸드폰 인증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다 이해가 안 가요. 미국에서 10년, 20년, 30년 살다 온 분들은 한국이 다 불합리한 것 같아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불합리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 입장을 보면 미국도 불합리한 거고 되게 많아요. 예, 한국 사람들도 미국 오면 불평불만 많아요. 왜 이렇게 팁은 또 달라고 그러냐. 뭐 저놈에게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일은 느리게 하냐. 뭐 그다음에 왜 이런 같은 거는 왜 분리수거 미국은 이런 거 같은 거 안 하냐. 미국이 환경 파괴는 다 한다.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와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미국 오시면 제가 보면 불평불만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건 본인 성격이에요. 불평불만 투덜이들은요 어디 가든 간에 대접 못 받아요. 한국에 와서 미국 와서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 봤어요. 미국은 진짜 환경보호 안에 다 일용만 써. 그래서 제가 정색하고 그랬어요. 캘리포니아는 물이 모자란 곳이라서 일용 쓰는 게 더 환경보호하는 겁니다. 상황을 알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 캘리포니아는 진짜 그래요. 캘리포니아는 일회용 나무젓가락 쓰는 게 더 환경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모르고 함부로 우월의식 갖고 미국은 이건 뭐 미국은 환경보호도 안 하고 미국 사람들은 일 느릿느릿하게 터지고 미국 사람들은 이거 팁이나 받아먹으려고 들고 미국 사람 맨날 총질이나 하고 미국 와서도 투덜이들은 있어요. 한국 와서도 투덜이들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덜거리기 이전에 이유를 알면 덜 투덜거린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뭐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가지 안 쓴 건데도 괜히 바가지 썼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분만 나쁩니다. 바가지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런데 괜히 바가지 썼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와서 지금 이제 석 달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또 느낀 거 이렇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또 더 지나면 더 많은 걸 좀 느끼고 더 많은 걸 배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 내용 또 즐거웠다 그러면 좋아요하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